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에서 넥스트 플랫폼 찾기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그동안 뭐 가상자산 쪽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이게 쓸 데가 어디 있냐, 이거 그냥 투기적 자산 아니냐, 범죄자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유틸리티가 어딨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주로 이제 인터넷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이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 토큰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 유틸리티를 높이겠다라는 이제 시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뭐 한국에서도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 이제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리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텔레그램,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러한 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준호 대표님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기존의 그 메인넷들이 등장을 해서 뭐 이더리움, 트론, 뭐 이오스, 스텔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는 플랫폼을 만들어낸 데는 어떤 기술적인 걸 갖추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 중에서 뭐 당연히 이더리움이 독보적으로 가장 큰 커뮤니티와 지지를 받고 있고, 그에 대한 메인넷으로 운영 기반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약점이 되고 있는 게 플랫폼이 있는데 유저들이 있는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그쵸.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과 이제 의문점들을 아직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들어갔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것만 제외하고 나면 기존의 이런 SNS 슈퍼앱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뭐 메인넷에 상하는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시스템과 또 반대로 그 위에서 수많은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밸류를 느끼고 하는 활동들이 돌아가고 있고, 서비스 또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SNS 플랫폼들은 유스 케이스가 있다 보니 블록체인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기존 시스템에 붙일 수 있는 형태의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많이, 노력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들이 이제 뭐 각 플랫폼사에서 어떤 코인 형태가 됐건 메인넷 형태가 됐건 아니면 그거에 대한 뭐 결제 지급이라던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장점들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 이후에 뭐 몇 가지 그냥 예시만 간단히 말씀을 제가 드려보자면, 네네네. 잘 아시는 이제 카카오나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라운드X를 통해서는 이제 카카오는 클레이튼 생태계를 구축을 했고, 뭐 아시아에서 좀 잘 알려진 기업들을 이제 그 거버넌스 카운슬로 집어넣고, 최근에는 뭐 신한은행이 참여했다라는 게 나오면서 믿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고, 그 위에서 최근에 어떤 NFT 쪽에서 발행이나 보관을 해주는 서비스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뭐 NFT 거래 플랫폼 중에 한 군데인 뭐 오픈시와 같은 협약을 통해서 유스 케이스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인도 간단히 넘어가서 짚어보면, 라인은 기존의 그 카카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한 개 국가보다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까지 해서 조금 더 넓은 아시아 이제 기반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링크 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그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지역별 한계를 넘어볼 수 있을까, 서비스 간 어떻게 유저들의 활동을 더 인터랙션을 늘려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소 같은 것도 뛰어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이제 활발한 일본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기존에 붙어있던 이제 결제 쪽까지는 핀테크 플랫폼을 확장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작년 뭐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토콜 이코노미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정보라든 정보가 사실상 이 테크핀 이 플랫폼 기업들로 집중되고, 사실 그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제 활동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부가가치들이 사실 좀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플랫폼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실 맹점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 주신 이제 슈퍼 앱이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의 카카오가 됐든 라인이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 이런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저는 현재 지금 그 미국이나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런 독점 기업에 대한 또
그 테크핀 기업들 또 자이언트 슈퍼 앱에 대한 이런 견제들을 보면 다양하게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그게 메인넷이 됐든 아니면 뭐 코인 형태로 해서 이 참여자들에게도 뭔가 수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하지 않으면 사실 이 기업 자체에서도 유저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네. 이 유저라는 것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게 어떤 범 ESG 테마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공동의 어떤 공생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기업 자체도 추가적인 어떤 밸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단단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페이스북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이 이제 19년에 이제 리브라라는 리브라, 이제 네. 디지털 화폐 백서를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를 화들짝 놀라게 했죠. 그리고 뭐 중앙은행의 관계자들이 이제 CBDC 연구를 이제 가속화한 그런 이제 그 계기가 되었는데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리브라의 애초의 목표는 이런 IMF의 그런 통화 바스켓을 이제 모방하여 일종의 새로운 어떤 디지털 커런시를 만드는 거였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많이 피벗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너무 글로벌 기업이고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우리는 뭐 결제 인프라와 어떤 디지털 지갑 이런 쪽으로 조금 피벗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정된 백서,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리브라에서 DM으로 바꿔버렸는데 요것들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그들이 추구했던 어떤 비전은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들을 마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무허가형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전환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존 백서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가 쏙 들어가고 우리는 이제 허가형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버넌스에 들어온 이 기업들만 이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로 이게 바뀐 걸 보면 이 규제 당국의 어떤 그런 요구와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에 대한 그런 니즈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유롭지 않구나라는 걸 저는 좀 첫 번째 느꼈고, 두 번째로는 원래 리브라 앞에 이제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굉장한 결제 기업들이 많이 붙었었습니다. 네. 뭐 페이팔이나 비자 이런 회사들이 붙었는데 여기도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쏙 빠졌어요. 네. 쏙 빠지고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이제 독자적으로 네, 네. 추진을 하는 방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재미있는 흐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이제 리브라처럼 자체적인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이나. 왜냐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 시스템에 어떻게든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통합시키려는 그런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준유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DM 프로젝트 잘 될 것 같나요? 네, 저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M이 지금 현재의 방향으로 만약에 방향을 틀지 않았다면 그냥 아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거기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네,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냥 좋은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크립토가 도입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만들어 나갈 테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정착이 되고 일상화가 되고 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기업 내부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한 기업 내부에서 새로운 서비스 형태가 나와서 설득이 돼서 진행되기까지는 기업 내부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이 저항을 겪지 않고 도입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디딤돌이라고 표현한 건 그 이후에 수많은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뭐 유틸리티 성격부터 어떻게 보면 뭐 향후엔 디파이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킹할 대상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텐센트 위챗을 네. 보면 이제 메신저로 다 하잖아요. 네. 본부장님 뭐 중국에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제 메신저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뭐 송금 결제 다 하고 택시도 부르고 그것도 완전히 결제가 되고 이 앱 하나로 이제 이 모든 걸 다 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왓츠앱도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 메신저도 가지고 있는데 유저가 이제
합하면 이제 20억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위챗 같은 경우는 중국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동남아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큰 이슈는 없는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화폐도 다 다르고 금융 시스템, 은행 인프라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좀 안 됐었는데 위챗 같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페이스북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미 성공된 모델로 너무 성공한 모델로 증명이 됐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향후에 규제 당국 관계자들과 이제 대화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리브라가 사실 미국에서는 규제 당국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피벗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제 중국 정부한테는 큰 아이디어를 준 거죠. 상당한 영감을 준 것 같아요. 상당한 영감을 줘서 그래 우리가 알리바바도 있고 텐센트도 있고 뭐 증동도 있고 무연금 사회를 만들어놨는데 굳이 쟤네들 안에서 움직이게 할 이유가 있어? 리브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 중국 정부는 CBDC를 박차를 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중국이 이 CBDC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사실상 지금 상용화 서비스 들어갔고 이제 그 북경 동경 올림픽 때는 사실 이 친구들이 동계 올림픽 때 이것을 한번 세계에 한번 빵 내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피벗한 DM 하지만 그 원래 하려고 했던 리브라가 꿈꿨던 그러한 모양을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네네네. CBDC를 통해서 사실은 이 디지털 월렛의 CBDC를 사실상 충전이 아닌 CBDC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 뭐 빅브라더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생태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인들이 해외 관광을 안 갔지만 우리가 불과 한 2, 3년 전만 회고를 해봐도 중국의 관광객들이 사실상 해외로 나가면서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가지고 모든 걸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CBDC 이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다시 국가 간 이동이 진행이 되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민간에서의 어떤 소비에서 크로스보더로 활성화될 수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가 위엔화에 패그되어 있는 CBDC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이어가 보면 페이먼트 쪽으로 한번 자연스럽게 좀 이동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렇게 좀 결제 관련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커런시로 이게 바뀌면서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결제 관련된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또 사실 블록체인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미들맨의 그걸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이제 그 미들맨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제 생산해냈던 기업들이 고민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기업들을 좀 소개할 만한 기업들이 이제 뭐 스퀘어라든지 페이팔 같은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퀘어랑 페이팔을 보면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제 진출을 좀 선제적으로 한 편이에요. 특히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CEO인 잭 도시님께서 굉장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이 강하신 분이고, 이분은 뭐 그 스퀘어의 그런 캐시 앱에 캐시 앱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 토스와 유사한 그런 앱인데 비트코인 매매 서비스를 붙였고 실제로 고객들한테 이걸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제가 이제 IR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아예 그 재무제표 공시를 할 때 비트코인 매출을 따로 빼더라고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제 그 서비스 레비뉴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이 비즈니스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부터 관련된 서비스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닝 코인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투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발표를 했고, 여기도 스퀘어의 캐시 앱이랑 유사한 서비스인 벤모가 있습니다.
벤모가 이제 그 유학생들은 이제 필수 앱이에요. 송금. 친구들끼리 송금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앱인데 여기에도 관련된 서비스를 붙일 것이고 지금은 뭐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하지만 이걸 글로벌리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페이팔이 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이베이랑 또 그 관계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제 결제를 할 때 있어서 이제 가상자산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뭐 요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재밌습니다. 비자랑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관련한 이제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준호 대표님이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뭐 리브라 얘기하면서도 사실 비자나 마스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리브라를 나올 당시에는 혹시 가상자산을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훨씬 정반대였었죠. 맞아요. 이게 훨씬 큰 파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 본격적으로 내재화시켜서 운영하기 한 선택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기존 은행권들의 뭐 있는 수수료 글로벌 측면에서는 가장 수성을 하고 있지만은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형태가 치고 들어오는 형태에서는 당연히 그런 오프라인 카드나 일반 기반의 온라인 결제를 만 지원하게 됐을 경우 정말로 CBDC 혹은 DM 같은 형태가 돌아갔을 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자에서는 사실 뭐 좀 비유가 이상할 수 있지만 예전에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가 필수였다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닥 같이 네. 되지 말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는 거는 너무나도 지급 결제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SNS 슈퍼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뛰어드는 마당에 지급 결제를 애초에 하고 있던 곳에서 가상자산 형태 하나를 추가하지 않은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지급 결제에서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나 노하우 같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보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장점들이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밝혀진 것들은 뭐 굉장히 기본적인 뭐 거래, 뭐 결제인 수준일 거고 뭐 실제로 유럽 같은 데에서는 뭐 바이낸스나 뭐 이런 거래소들을 쓸 때 카드 결제를 통해서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호 대표님이 지금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든 것 같아요. 필름에서 그렇죠. 디지털 예. 카메라로 넘어갈 때 어떤 이 코닥과 같은 회사, 우리 후지와 같은 회사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렇죠. 기업들인데 사실 생태계 자체가 확 바뀌어버렸던 거죠. 사실 우리 금융도 비슷한 그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전통 금융시장, 특히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대치사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의미 있는 또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레이스케일 관련해서 비트코인 신탁 등이 뭐 2조 그러니까 한 2조 정도 우리 원화 기준으로 한 2조 정도 하던 회사가 순간 뭐 한 40조, 뭐 60조 네네. 지금 그 이상 이게 성장하고 있고 사실 뭐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지금 디지털 자산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앞서 우리가 논의했지만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ETF, 심지어 이제 이런 ETF를 활용하는 다양한 또 EMP 상품 등 앞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오늘 뭐 우리가 뉴스를 어제 오늘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금융위 자체도 사실 STO 관련해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기존과 달리 조금 더 제도권화로 그렇죠. 앞당겨지고 있다고 보면 올해 보였던 무슨 NFT 시장이 아니라 사실상 정말로 에스펙트 토큰, ABT와 같은 이 증권형 토큰 시장도 멀게 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내에서 주요 금융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지금 디지털 자산들을 보고 있고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에서 어떤 기회를 모색하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준우 대표님과 중소 팀장님께서 좀 사례를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특히 이제 피델리티나 JP 모건이나 뭐 블룸버그 같은 대형 전통 금융사들 움직임도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앞부분에서 그냥 뭐 하나씩 말씀드려보자면 좀 전에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것들은
기존 신탁 비즈니스를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가져와서 네. 뭐 이제 GBTC라는 형태로 발행을 하면서 기존 기관들이 훨씬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갔고 이제 수수료도 또 당연히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레드오션인 기존 자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2%면 엄청나게 높은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수수료죠. 받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AUM이 그 23 빌리언 달러에 달할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이룬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모델이 독특하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했던 금융권에서 있었던 사업 모델 형태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자산 업계로 빨리 가져와서 그렇죠. 그 교량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뭐 그 다음에 뭐 한두 개 정도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었던 그 세계 최초 비트코인 ETF 결국 같습니다. 뭐 ETF 자체는 존재를 해왔던 상품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결국에는 액세스가 어려운 그러니까 접근이나 살 수 있는 현재 규제 내에서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ETF로 묶어줬을 때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제도권 내의 어떤 교량 역할 해주는 그렇죠. 측면에서 어쨌든 그 신호탄을 쏜 그 펄퍼스 ETF가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지금 32페이지 그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맨날 뉴스들 보면 한 번씩 뭐 늘 보는 뉴스는 비록 ETF 승인 보류 그렇죠. 됐다. 미국에서 지금 계속 네, 뭐 거절됐다 연기. 해서 이건 내가 봤던 뉴스인데라고 생각을 하면 매달 거절이 나고 있고 매달 보류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계속 그 돌다리를 적절한 비유는 아니네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계란을 자꾸 바위로 맞습니다. 아니 바위에 계란을 이렇게 계속 네. 던지다 보면 네. 언젠가 바위가 깨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노력들이 계속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한두 군데 하고 멈췄을 텐데 더 많은 곳들은 계속 진화한 형태로 이 점을 보완을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계속 거절을 하기 위한 흥미로운 거는 계속 거절하기 위한 거절 사유가 아직 명확하게 보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가 올 거고 그렇다 보면은 만약 그 당시 답이 나왔을 때 불충족하더라도 산업은 계속 이제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기 때문에 언제 결국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좀 재밌는 게 이제 전통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이제 좀 직관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일종의 뭐 신규 에셋 클래스로 보고 일종의 이제 대체 자산으로 취급을 하며 기존에 이제 그 하고 있던 유가증권 비즈니스라든지 대체 자산 비즈니스라든지 이제 여기에 이제 요걸 하나를 이제 껴넣는 요런 이제 접근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런 운용사의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 이제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냥 하나를 서브로 이제 넣는 이제 그런 이제 어프로치가 되게 많은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피델리티 소개들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여기는 단순한 이것을 하나의 뭐 피델리티가 취급하는 수많은 에셋 클래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게 이 자기네들의 그 금융 서비스라든지 앞으로의 그 금융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이제 CEO인 아비게일 존슨도 그쪽에 굉장한 그 미래를 좀 신념이 나름에 있는 사람이고 관련된 이제 리소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동안 한 걸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저희야 이제 이런 리서치 활동을 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뭐 작년 말 뭐 요번 연도 상반기 이제 이랬지만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부터 리서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7년에 이제 아비게일 존슨이 이제 컨센시스라는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이게 미래다라는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8년에 아예 그런 디지털 에셋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법인을 그냥 설립을 해버려요. 팀이 아니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그 수탁 서비스를 19년도에 이제 출시를 하고 트레이딩 서비스도 확장을 하고 관련된 이제 펀드 같은 거 출시하고. 근데 이제 펀드 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이게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이게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또 있잖아요. 젠글에서 또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분석 솔루션까지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되게 이제 좀 주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장표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피델리티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월드페이라고 있어요. 네. 월드페이가 또 카카오의 또 그 카운슬에 포함이 됩니다. 클레이튼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 여기는 이제 단순히 이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상품 하나 내 가지고 이제 서비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좀 포괄적으로 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또 이제 IB들이 최근에 이쪽에 진출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모건스탠이나 뭐 골만삭스, JP 모건 네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기사로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제일 이 어떤 영역을 진출하느냐 하나의 보기보다는 대형 은행들이나 뭐 자산운용사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렇죠. 가장 보수적이었던.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관련된 서비스나 어떤 팀을 신설하거나 하는 형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들은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그래서 여기 이름만 보시면 알만한 이제 회사들이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회사들이 어떤 서비스를 냈는지 자체 그 서비스가 엄청 중요하다라기 보기보다는 다른 곳들이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흥미로운 점이라면 뭐 전에 이제 JP 모건의 CEO가 우리는 서비스를 내고 있지만 뭐 자기 좋아하지는 않는다. 난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고객들이 원한다. 네. 이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그런데 나는 안 좋아한다. 근데 네, 사실 그 얘기는 뭐 회사는 고객들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이제 네. 시장성이 있는 네. 그 돈을 벌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고객 지금 좋아하지 않는 요소들은 분명히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들이 많아지면 좋아하지 않는 요소는 돈을 버는 기업들 혹은 그 규제 환경에서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많아지고 정기화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배당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그 뭐 제이미 다이이 했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냥 문장이었다. 아주 솔직하게. 네, 라고 보고 있어서 그 측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원래 이제 금융시장을 보면은 이제 지수를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S&P라든지 MSCI라든지 네네. 이제 이런 업체들이 또 최근에 뭐 블룸버그라든지 관련된 지수를 이제 이미 냈거나 네. 아니면 이제 낼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경우가 좀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 건지 그리고 좀 유가증권 지수와 비교했을 때 이때 크립토 또 지수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쟁글에서도 이제 관련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지수들의 종류 그리고 이거 대부분의 이제 CME 그룹이나 여기 뭐 벡트 같은 데도 보면은 35페이지 보시면은 지수라고는 하지만 뭐 여기는 뭐 선물 상품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아직 뭐 지수로서 어떤 다양한 상품을 담아주는 뭐 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ETF랑 좀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아직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 형태의 인덱스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덱스도 하나 이제 영역으로서 인덱스 플레이어들도 뛰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이 중요하고 인덱스 플레이어들이 뛰어들면 중요한 거는 결국 인덱스는 하나의 벤치마크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벤치마크를 라는 것 단어 자체가 그걸 참고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자산에 대한 선호 아니면 특정 영역에 대한 선호가 쉽게 들어가거나 판단이 하기는 어려우면서 그걸 쉽게 묶어서 해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측면에서 시장 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향후 형태로는 기존에는 굉장히 뭐 비트코인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뭐 우리가 뭐 테마 인덱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지역별 인덱스들 뭐 본부장님 같은 거 훨씬 더 많이 보시겠지만 그런 형태로 계속 다양한 형태로 파생을 해가면서 시장의 다양한 니즈를 그 니시를 찾아서 굉장히 잘 채워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좋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산업 자체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뭐 거래소라든가 또 채굴 업체라든가 혹은 이런 슈퍼 앱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혹은 뭐 페이먼트 기업 그리고 사실 이제 금융사까지 다양하게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또
대형 기업들 마저도 사실 이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메인스트림 디지털 자산 업계 진출 현황 등을 좀 쭉 돌아봤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사실 아까 우리 그 준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잘 쓰는 말은 세상은 이제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대로 미래는 바뀐다. 이제 고객이 생각하시는 대로 사실 우리 같은 금융기관이나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권유한다기보다 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객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그럼 사실 이제 시장이나 고객에 대해서 항상 그 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 눈으로 가장 빠르게 또 그쵸. 냉철하게 판단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사실은 투자에도 반영하고 또 우리 고객분들한테는 그러한 정보를 좀 걸러서 들을 수 있도록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매달 가졌던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준우 대표님이 웨비나를 통해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네. 요즘 너무 지금 바쁘시고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돼서 이번 달까지만 저희랑 같이 좀 하시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또 헤어지잖아요. 하나자산운용 네. 유튜브 팔로워분들한테 네.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도 사실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하지만 어떻게 저도 이번에 이제 이 리포트들을 다루고 하면서 정리해서 보면서 제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그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본다면 이제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배워나가는 것들이나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특정 관념이 만들어졌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본인의 생각을 한번 계속 해보고 이게 뭘까 궁금해하시는 노력들만으로도 사실 이 업계는 아직 굉장히 어리고 아직 굉장히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뭐 산업을 책으로 공부하시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어떤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생각들을 그걸 해보면서 많이 배워나갈 수 있을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본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것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큰 그림에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리고 리포트를 저희가 처음 했을 땐 또 너무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하면서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이제 다른 매체라던가 소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한 가지 이제 블록체인 업계를 계속 공부하거나 이제 가상자산 이제 산업을 공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담을 안 가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한 분을 만났다가 얘기를 들은 게 너무 쏟아지는 정보가 많다. 이걸 언제 다 소화를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다 소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쏟아지는 것 중에서 본인이 시간이 될 때 관심이 가지는 만큼 몇 개씩 하루에 보다 보면 이제 그 향후에는 이제 반복되는 정보들 속에서 어떤 흐름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오늘을 이제 그 저희 유튜브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난 방송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부족하지만 또 너무 재미없게 했지만 뭐 시청해 주셔서 저는 그리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뭐그 박수 좀 치고 준우 대표님한테 사실 지난 6개월 또 작년 이래서 저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가까워지고 또 이해 폭도 넓어졌고 또 네트워크도 넓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준우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또 하시는 일도 계속 또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섭 기자님, 이제 우리는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또 자력갱생해야죠. 예, 아주 그 어깨가 무거운데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크로스앤글과 함께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다뤘던 주제가 이제 디지털 자산의 어떤 시초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한 생태계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더리움부터.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또 중앙은행들의 또 그런 GBDC. 디지털 화폐, GBDC. 또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CBDC가 되면은 그러면은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 또 이제 급변하는 업계의 상황들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정보를 업데이트드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어쨌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달에 새로운 주제 이미 공개를 해버렸죠. 이더리움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